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법인 파산 제4장 파산선고와 그 효과, 제1절이 파산선고, 제2절 파산선고 후의 후속조치, 제3절 파산선고 효과, 제4절 동시폐지, 제5절 파산선고에 대한 불복. 그래서 선고, 후속조치, 효과, 동시폐지, 불복, 이거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산선고는, 파산선고의 내용은, 파산선고는 결정으로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한다는 취지를 선언하는 겁니다.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선고한다. 결정 이후에는 채무자의 개요,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기재하고, 결정문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 뿐만 아니라 시각까지 기재합니다. 310조에 있어요. 이것은 파산선고가 그 결정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선고를 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그 시점을 정확하게 결정문에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파산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결정은 간이 파산 결정을 합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 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 선고와 동시에 간이 파산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 제549조 제1항. 이 사건 파산을 간이 파산으로 한다. 대개 개인 파산에서는 간이 파산이 대부분입니다. 간이 파산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특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1항 1. 제1의 채권자 집행의 기일과 채권조사의 기일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제외하고 병합해야 합니다. 법 제552조에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 감사위원을 두지 아니한다. 법 제553조에 있습니다. 3. 제1의 채권자 집행의 결의와 채권조사 및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 집행의 결의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결정으로 채권자 집행의 결의에 가름합니다. 554조에 있습니다. 4. 배당은 1회로 하며 최후의 배당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다만 추가 배당을 할 수는 있습니다. 555조에. 구파산법에 의하면 소파산, 현행법이 간이파산에 해당합니다. 소파산 절차에 관한 공고는 관보에 게재해야 하고 구파산법 제338조에 있었습니다. 일간신문에 게재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실무상 공고료 절감을 위하여 파산 절차 중에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소파산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는 소파산의 결정을 하여 왔다. 그러나 현행법은 간이파산의 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관보의 게재 또는 정자 통신 매체를 이용한 공고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공고료 절감을 위하여 간이파산 결정을 할 필요성은 없어졌다. 그래서 주로 개인 파산에서 이제 간이파산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제인 선임. 파산 선고 동시에 파산관제인 선임하는 경우 파산 선고 결정문에 취지를 기재합니다. 2008년경부터 서울중앙법원, 지금 회생법원이죠. 임기제 도입했습니다. 법원의 파산관제인 선임 권한에 임기 설정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임기 종기를 파산 선고일로부터 2년 후 최초로 도래하는 6월 말일 또는 11월 말일로 정하여 파산관제인 임기가 2년 정도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각주에 뭐라고 나오냐면 임기 종료 시 원칙적으로 새로운 파산관제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파산관제연맹에 태만한 파산관제인을 개임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임기 종료 전 파산 절차 종료를 독려함으로써 파산 절차의 장기화 방지를 도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산관제인 임기는 파산 선고 결정문과 파산관제인 선임증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파산관제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결정문 등에는 파산관제인이 주소 대신 사무소 소재지만 기재합니다. 결정문은 변호사 땡땡땡 가로 열고 이제 서울시 서초구 몇 번지를 파산관제인으로 선임한다. 파산관제인 임기를 몇 년 몇 일까지로 한다. 채권신고기간 결정. 제1의 채권자 집행기일, 채권조사기일 결정. 채권신고기간은 파산선고를 한 날로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제1의 채권자 집행의 기일은 파산선고를 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 채권조사의 기일은 채권신고기간이 말일로부터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 정하여야 하고 법 제312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1의 채권자 집행의 기일과 채권조사의 기일은 병합할 수 있다.
그 기간과 기일에 관한 규정은 훈시 규정입니다. 서울해생법원은 통상 채권 신고 기간은 파산 선고일부터 4주 전으로, 채권 신고 기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제1회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채권 신고 기간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 채권자 수가 매우 많은 경우에는 채권 신고 기간을 파산 선고일부터 3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1개월보다 더 긴 기간으로 지정한다. 채권 조사 기일, 채권 신고 기간을 몇 년 며칠까지로 한다. 그 다음에 제1회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서울법원 종합청사 삼별관 제1호 법정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 제492조 단서 금액의 결정. 파산관제인이 법 제492조 제7호 내지 15호에 해당하는 행위 중 가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행위를 한 때에는, 그러니까 1천만원 미만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행위를 하는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파산관제인이 관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해생법원은 실무상 여기서 말하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선고와 동시에 3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00만원으로 한다. 그러니까 300만원 이상은 법원의 허가를 받으는 얘기죠, 결국. 3. 파산 선고 당일의 절차. 당일에는 채무자의 대표자와 파산관제인을, 이게 지금 법인 파산이잖아요. 대표자와 파산관제인을 법원으로 출석시켜 파산 선고 결정 및 그와 동시에 한 결정. 이거 이제 구두로 알려주고요. 채무자의 대표에게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이제 구인할 수 있고, 파산관제인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일정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리면서 파산관제인 관제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해생법원은 채무자의 대표자로부터 1. 파산 신청서 및 보정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하고 신청 대행에서 법 제650조 내지 653조, 658조의 처벌 규정에 관한 규정을 들었으며, 3. 향후 파산관제인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고, 4. 제1회 채권자 집회에 출석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의 서명을 받고 안내문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임증 교부하고요, 원본. 다음에 사무소동 현장을 방문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관리에 착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은 선고 당일 사용인감을 만들어 법원에 신고하고, 파산관제인이 인감에는 채무자의 상호와 파산관제인의 직위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파산관제인이 인감의 직위를 대표이사로 표시하면 안된다. 파산관제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채무자의 관리 처분권이 이전받게 되지만 파산재단과 무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점유 착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경비 지출도 일주일 정도 지출하고, 지출이 필요성 유무 시간을 가지고 이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인을 재고용할 것인지. 제2절 파산 선고의 후속 조치. 법원은 파산 선고를 이제 공고가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 선고를 한 때는 즉시 결정문의 주문, 파산관제인 성명과 사무소, 채권 신고 기간 및 제1회 채권자 집회의 기일, 채권 조사의 기일,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뜻의 명령.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 재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 소지자가 별채권을 가지고 있는 때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정한 기간 안에 파산관제인에게 이제 신고해야 한다는 뜻의 명령을 공고합니다. 313조 제1항. 위 사항은 간부회의 개재 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서울해생법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그 공고란이 있습니다. 모든 개인 파산도 있고요, 법인 파산도 있고, 법인 회생, 일반 회생, 개인 회생 다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유심히 보시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쭉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두 번째로 송달을 하죠. 법원은 파산 선고를 한 때는 즉시 파산 선고 시점에 알고 있는 채권자,
다음에 채무자 및 재산 소지자,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에게 공고해야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송달하고 있습니다. 313조 제2항.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는 파산 채권자 뿐만 아니라 재단 채권자, 별채권자, 한치권자 모두 포함됩니다. 실무상 재단 채권자인 명백한 조세 채권자 등에 대해서는 재단 채권의 행사에 관한 별도의 통지서를 법인 파산에선 발송하고 있습니다.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직권으로 송달하여야 하지만 법 제8조 제1항 법원은 도산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파산관제인으로부터 필요한 업무의 보조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파산관제인에게 파산 선고 후 직후 지체 없이 채권자 등의 성명, 주소 등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한 후에 파산관제인이 직접 또는 그 보조자들의 도움을 얻어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채권자들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송달 봉투의 발신인은 법원이 되도록 한다. 참고로 미국은 법원 서기관 또는 법원이 지명한 자가 채권자 집회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일본, 독일은 송달 업무를 파산관제인에게 위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관제인이 업무를 하면서 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 발송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때 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서 외에 파산채권신고서 양식, 파산채권신고에 관한 주의사항을 동봉한다. 외국인에게는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영문으로 작성된 통지서를 발송한다. 송달한다. 3. 기타 통지. 가항. 주무관청에 통지하고 있습니다. 법인 파산은 법인에 대해 파산 선고를 한 경우 그 법인이 설립이나 목적인 사업에 관하여 행정청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면허 등록, 기타 허가에 관한 유사한 행정처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 선고가 있음을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법인에 대한 감독권을 발동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이 설립, 채무자가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의 공익법인인 경우에 주무관청이나 당해 사업, 매장, 묘지사업 등에 관한 주무관청에 파산 선고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법인이 파산을 했다. 그러면 이제 교육부에 통보하겠죠. 의료법인은 이제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겠죠. 그런데도 그 밖에 파산 선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근로자가 많아 그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파산 선고 사실을 통지할 수도 있다. 검사에 대한 통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 파산 선고 사실을 검사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법 제315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사기, 파산죄 등 파산 범죄에 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도 파산 선고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 선고 시 검사에 대한 통지는 생략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실제 안 하고 있죠. 검사에 대한 파산 참가 기간, 관리 기간의 통지. 법원은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금산법이라 그랬나요?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에 파산 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313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파산 참가 기관인 예금보험공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송달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농협은 농협협동조합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수협은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산림조합도 마찬가지로 산림조합 중앙회에 통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파산 등기 등록의 촉탁입니다. 법인인 채무자에 대해 파산 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와 파산관제인이 선임될 때는 법원 사무관 등은, 이거 업무가 사무관 등이라 그랬죠. 법원이 아닙니다. 사무관 등은 구파산법은 법원이었는데요. 지금 새로운 통합도산법은 법원 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 등기소에 파산 선고에 따른 등기 및 파산관제인 선임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고 있습니다.
본점뿐만 아니라 등기된 지점에도 파산 선고에 따른 등기를 촉탁해야 하므로 파산 선고 이전에 지점의 유무에 대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지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파산 등기를 촉탁하지 않았다면 파산 선고가 기재되지 않은 지점의 법인 등기부가 발행하게 되어 종전 대표자가 아직도 자신에게 관리 처분권이 남아있는 것처럼 행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법인 파산에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점, 지점 모두 통지 안 되는 거예요. 파산관제인 선임에 따른 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소에서는 법원이 파산관제인 선임 결정을 등기원으로 하여 촉탁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제인 선임이 등기에는 파산관제인 성명 또는 명칭과 주된 사무소, 주소 또는 사무소를 기재해야 되는데 이 경우 파산관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사무소의 소재지를 등기하죠. 당연하겠죠. 파산관제인이 사무소 주소를 등기하는 경우에는 파산관제인으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받아야 한다. 파산관제인들은 다 사업자 등록이 있죠. 변호사들은. 파산관제인에 대한 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 파산관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하고 그 촉탁서에는 결정서의 등본, 관제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게 등기 사무 처리 지침입니다. 이때 파산관제의 주소로 파산관제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고 볼 수 있으나 실무상 주식회사의 대표자나 회사행정처의 관리인과 달리 법인 파산 사건의 파산관제인은 여러 채무자를 동시에 관리하고 있어 효율적인 우편물 관리를 위해 사무소 소재지로 기재할 필요가 있는 점들을 고려하여 파산관제인 사무소 소재지로 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자 등록증은 파산관제인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촉탁서에 첨부한다. 이제 파산관제인이 그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기재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사무소 소재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제인 인감신고는 개인 파산관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고와 동시에 인감을 신고를 합니다. 대신 그건 개인 인감은 아니고요. 파산관제인 그 도장을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의 인감신고는 파산관제인이 등기소에 집적하지 않고 법원에 신고를 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등기소에 인감 등록을 촉탁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개인은 그냥 법원에만 신고만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도장을 쓰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죠. 개인 사건에서는 등기 촉탁, 등기소에 법인과 달리 촉탁하는 건 없죠. 파산관제인 선임에 따른 등기 축독에 따라 파산관제인을 등기하더라도 채무자 법인이 대표자 등 임원에 관한 등기와 지배인 또는 대리인에 관한 등기는 말소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사무관 등은 법인이 아닌 파산성을 받은 채무자,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죠. 또는 재단, 교회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교회, 절, 사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파산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파산 등기를 촉탁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 또는 등록된 것이 있으면 안 때에도 또한 같다. 그래서 부동산, 선박, 공장재단, 자동차, 공업수유권, 강화권 이런 거 다 저기다 촉탁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개별 부동산 등기부에 파산 선고 결정이 공시되지 않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법인인 채무자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인 등기사항 전무증명서의 기재사항을 꼭 확인하는 등 업무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즉 파산 선고에 의하여 파산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 행사가 금지되므로 파산 선고 이후 파산 채권에 기하여 법인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그 신청을 각하하지만 개별 부동산 등기부에 파산 선고 결정이 공시되지 않게 된 결과 이를 간과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법인 등기부에 파산 선고 사실을 촉탁을 하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잘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채신관서 등에는 우편물 등 배달 촉탁. 법원은 채신관서 운송이 그 밖의 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물, 전보, 그 밖의 운송물을 파산관제인에게 배달할 것을 촉탁할 수 있다. 개인 파산에서는 2020년 1월부터 이 업무가 임의적인 거, 선택적인 걸로 바뀌었다고 제가 개인 파산에서도 말씀드렸죠. 고가품 보관 방법이 지정. 똑같습니다.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품 및 보관 방법은 법원이 정합니다. 보통 신한은행 지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산 선고의 효과. 이게 가장 중요하죠. 파산 선고의 효과. 이게 뭐 개인이든 법인이든 똑같습니다. 이거는 아주 이 법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개인 파산에서도 아마 그대로 차용해서 적었기 때문에 사실 얼마 전에 개인 파산에서도 제가 했는데 좀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워낙 중요해 갖고 이건 뭐 해도 끝이 없죠. 이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3절 파산 선고의 효과. 1.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효과. 파산재단이 성립이 됩니다. 파산 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합니다. 법 제382조 제1항. 그리고 이후의 파산 절차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같이 파산 선고 시 파산재단이 범위를 확정하는 입법 방식을 고정주의라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파산 선고 후에도 재산을 순차 파산재단에 편입시키는 방식을 팽창주의라고 합니다. 고정주의는 파산 선고 시에 책임재산이 범위를 고정하므로 파산관제인이 신속하고 획일적으로 재산을 관리 처분할 수 있고, 파산 선고 후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은 자유재산으로 되어 파산 선고 후에 생긴 신채권자에 대한 변제재원이 되므로 신고채권자를 공평하게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는 자유재산을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있어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 파산에서는 파산으로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하고 그 활동이 종료되기 때문에 고정주의와 팽창주의를 구별하는 의의가 적기는 하지만 파산관제인이 선고 이후에도 일정 기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서 파생하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팽창주의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일본 2등진 나옵니다. 여기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란 파산 선고 당시에 채무자에 속한 적극재산으로서 압류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구파산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속죄주의가 폐지되었으므로 재산이 대한민국 내에 소재하고 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외국에 있는 것도 가능해요.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 사건에서 압류금지 재산, 면제재산, 채무자가 파산 선고 후에 새로이 취득한 이른바 신득재산, 압류재산, 면제재산, 신득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으로서 자유재산이라고 했죠.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경우에도 법인 같은 경우죠. 자유재산의 개념을 긍정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가 있습니다. 이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포기가 가능한지 여부와 연결되는데, 소극설은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청산중의 법인에는 신득재산을 상정할 수 없고 영업 계속 등에 의하여 파산 선고 이후에 얻는 수익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서 파생하는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소극설에 의하면 자연인과 달리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압류금지 재산도 인정되지 않는 점, 법인의 이사는 파산 선고에 의하여 당연히 퇴임하고 파산한 법인을 대표할 자가 없게 되므로 재산을 관리 처분할 자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파산한 법인이 재산을 부정합니다. 20일 각주 20일에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적극설은 그러니까 자유재산, 신득재산을 인정하는 설이죠. 법이 명문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포기를 인정하는 점. 법 제492조 제12호. 파산관제인이 파산재단에서 포기한 재산의 관리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퇴임한 이사가 청산인 선임까지 사이에 응급조치를 취하면 해결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포기로 인한 자유재산을 긍정한다. 자, 그래서 이제 법인에도 자유재산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소극설과 적극설이 있습니다. 개인 파산에서는 당연히 적극설이라고 그랬죠. 한편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자산관리자가 위탁관리하는 유동화 자산은 자산관리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상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구분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채권관리자가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은 한국주택공사 내지 채권관리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가 위탁받은 재산은 자산관리회사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다 분리해놨습니다. 다만 신탁계약에서 수탁자가 신탁비용 등의 충당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경우 이는 수탁자에게 비용상환 청구권 행사를 위한 약정 자조매각권을 부여하는 특약이라고 해석되고 비록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지만 신탁재산에 관한 약정 자조매각권과 비용상환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수탁자는 물론 수탁자의 파산으로 그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파산관제인도 신탁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파산 선고 당시 수탁자가 가지고 있던 약정 자조매각권 행사하여 신탁재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비용상환 청구권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대법원 판결입니다. 위탁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에서 또 분리되죠. 신탁재산이 당연히 위탁자의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신탁재산은 위탁자, 수탁자의 어디에도 원칙적으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나라에서 법인 파산에서 소극설일까요? 적극설일까요? 제가 보기엔 적극설인 것 같습니다. 관리처분권 이전. 파산 등기 이전이라도 파산 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제인에게 속한다. 384조.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에 관한 대표자의 대표권이 제한되는 경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무권 대표 행위에 의하여 조합원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요건이 갖추어진 뒤 신용협동조합이 대출계약을 추인하면 그 계약은 유효하게 되는 것인데 신협이 파산한 경우 파산대리 존속 귀속 내용에 관하여 변경을 야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제에게 전속하고 반면 파산한 신협의 기관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 자체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무권대표행위 추인권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제인만이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래서 관리 및 처분권, 거기에 이제 부수적인 추인권 이런 것도 파산관제인이 전속적인 권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 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 행위는 상대방이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파산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게 법 329조 제1항에 나오죠. 자, 근데 여기서 파산관제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개인 파산에서 제가 얘기했죠. 파산관제인이 결국 대항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파산관제인과 파산채권자는 파산 절차 중에 그 법률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그죠? 파산관제인과 파산채권자는 요 대항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좀 파산재단에 불리하면 무효야. 반대로 이를 추인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고 뭐 대가를 받는다든지. 파산 선고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법제 330조 제1항. 이 경우 파산선고일의 한 법률행위 또는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권리의 취득은 파산선고에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하여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무이행으로 파산선고 후에 한 등기 또는 가등기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등기 권리자가 파산선고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등기에 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 법제 331조 제1항. 권리 설정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등기, 등록 또는 가등기 경우도 마찬가지다. 파산 선고 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이로써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파산 선고에 그 사실을 알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만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32조 제2항에 있습니다. 화나움, 수표와 금전, 그 밖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 급부를 목적으로 한 유가증권이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지급인 또는 예급지급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수 또는 지급을 한 때는 이로 인해 생긴 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33조. 법 331조 내지 33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 파산선고의 공고 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공고가 되게 중요하죠. 파산관제인은 파산선고 후 즉시 파산재단이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고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제인이 당사자가 되어 당사자로서 소송행위를 하죠. 그러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고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있는 겁니다. 채무자는 자유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파산 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할 수도 있고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이외의 소송, 예컨대 채무자 주청결이 무효하게 된 소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 다항, 기존의 법률관계에 대한 효과. 파산이 선고됨으로써 기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나중에 여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뭐 소송, 강제집행, 가압류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지금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나눠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